안녕하세요, 여러분. 한 번쯤은 많은 사람들에게 물어보고 싶었습니다. 부모님의 사랑을 받고 자란다는 건 어떤 기분인가요? 힘들 때 내 마음을 알아주는 내 편이 있는 느낌인가요? 사는 게 든든한가요? 아니면 잔소리 때문에 가끔은 피곤한가요? 많은 사람들이 부모님과 함께하면서 느꼈을 그 모든 감정들과 부모님의 사랑. 사실 궁금하기도 하지만 한편으론 너무 부럽습니다. 저는 부모님에 대한 기억이 아예 없거든요. 부모님은 제가 2살이 되던 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나셨다고 합니다. 가족 나들이를 다녀오던 길에 뺑소니를 당하셨다고 해요. 그때 저희 어머니가 저를 부둥켜 안고 있어서 저만 가까스로 살아남았고 부모님은 그 자리에서 돌아가셨다고 들었습니다. 참, 제 팔자가 너무 안타깝지 않나요? 부모 없이 살아가는 세상이 너무 힘들어서 가끔은 이런 생각도 있습니다. 이럴 거면 나도 같이 데려가지. 왜 나 혼자 살아남았을까? 그럼에도 제가 기억하고 있는 유일한 부모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바로 그 위급한 순간에도 저를 살리기 위해 저를 안고 있던 어머니의 모습이었습니다. 이것도 제가 기억하는 건 아니었고 예전에 들은 거였어요. 저는 부모도 없이 고아로 자라서 그런지 항상 가족을 갖고 싶었습니다. 늘 사랑이 곱탔죠. 그래서 제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제가 받고 싶은 사랑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저는 중학교 때부터 봉사활동을 다녔어요. 저처럼 고아가 된 어린아이들에게 제가 가장 잘하는 뜨개질을 알려줬죠. 제가 학원을 다니지 않아서 그런지 공부는 저도 못했기에 알려줄 수 없었습니다. 제가 어릴 때부터 부모님이 사고로 돌아가셔서 고아로 살았다고 하면 많은 분들이 저를 돌봐줄 친척들이 없었냐고 물어보시는데 저희 어머니는 어릴 때부터 가족분들이 돌아가셔서 지금의 저처럼 고아였다고 합니다. 아버지는 부모님이 10대 때 돌아가셨고 이후 남동생과 굉장히 각별한 사이로 지냈는데 아버지의 남동생, 즉 저의 작은아버지는 저를 너무 돌보고 싶었지만 일 때문에 저를 돌볼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작은아버지는 당시 해외에서 일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어린 저를 곁에 둘 수 없었대요. 그렇게 저는 고아가 되었고 고아원 생활은 생각보다 외로웠습니다. 언제나 그리움 속에 돌아가신 부모님을 생각했죠. 그나마 다행인 건 작은아버지가 제가 어릴 때는 가끔 저를 찾아왔다는 것이었어요. 또 생일 때마다 저에게 용돈을 주면서 경제적으로는 어떻게든 저를 도와주려고 노력했죠. 그리고 지금까지 너무 감사한 건 작은아버지께서 제 대학 학비를 모두 지원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제가 독립을 해야 할 시기가 되었을 때도 자취에 필요한 물품들을 지원해 주시며 해외에 계시면서도 저를 도와주셨죠. 저는 작은아버지의 지원을 받아 열심히 대학에 다녔고 대기업은 아니지만 적당한 중소기업에 들어가서 어엿한 어른으로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취미로 뜨개질을 하며 봉사활동을 다녔어요. 그러던 어느 날 고아원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었는데 아주 반가운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정말 좋은 소식이지 않니? 병원 의사 선생님이 직접 달마다 봉사활동을 해서 아이들을 돌봐주시고 공부도 알려주신다니. 참, 우리 고아원은 복받았어. 현직 병원 의사 선생님이 직접 봉사활동을 온다는 건 저도 평소에 잘 들어보지 못했어서 굉장히 신기하고 반가웠습니다. 사실 제가 아이들에게 늘 뜨개질만 알려주는 게 마음에 걸려서 다른 사람도 봉사활동을 와서 아이들을 도와줬으면 좋겠다고 늘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제가 있던 고아원에 온 의사 선생님은 남자분이었습니다. 간단한 목인사를 하고 저는 원래 제 역할대로 아이들에게 계속해서 뜨개질을 알려줬죠. 그렇게 그분과는 한 3번 정도 마주친 것 같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평화롭던 고아원이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이게 무슨... 이혜훈씨, 빨리요. 빨리 여기로. 그 순간 제가 본 장면은 정말 충격이었습니다. 저와 의사 선생님이 함께 있었던 날 한 아이가 갑자기 쓰러진 것이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어떻게 알았는지 제 이름을 부르며 저에게 도와달라고 하였습니다. 사실 제가 의사는 아니지만
아이들에게 늘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심폐소생술부터 수화기 사용법 등 위급 상황에 필요한 모든 것을 미리 알아두었거든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 옆에서 제가 큰 도움이 될 수 있었습니다. 이후 겨우 한숨을 고른 저희는 그날 저녁 처음으로 커피를 마시며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일반인인 제가 어떻게 그런 응급조치들을 다 알고 있냐며 정말 대단하다고 이야기해 주었어요. 남자한테 처음 받아본 칭찬에 저는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사실 의사라는 직업에 대한 편견이 있었어요. 사람 자체가 재미없고 딱딱하고 진지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분은 너무 재미있고 가벼운 농담도 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짧은 대화였지만 정말 너무 잘 통한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하지만 중소기업 출신에 잘하는 건 뜨개질밖에 없는 고아인 저와 집안도 괜찮고 의사인 이 사람은 절대 이루어질 수 없는 사이라는 걸 전 알고 있었죠. 신분의 벽은 드라마에서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현실에서도 언제나 존재하니까요. 저는 고아이기 때문에 이 사실을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이후 저는 그 의사 선생님한테 약간의 호감이 생겼지만 제 현실을 직시하며 마음을 접었고 이후로도 따로 연락처를 교환하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일이 있었던 이후 그 의사 선생님과 저 사이에 달라진 점이 있었어요. 바로 한 달에 한 번 아이들 봉사활동이 끝나고 저와 그분이 늘 즐거운 커피타임을 가진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한 1년 정도 잘 지냈던 것 같네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고아원 원장님이 제 심장을 덜컹 주저앉게 만드는 말을 하셨어요. 예의 씨, 그거 알아? 그 의사 선생님 이제 못 나와. 오늘이 마지막일걸? 사실 일 때문에 언젠가는 이런 일이 올 거라는 걸 알고 있었지만 막상 들으니 정말 가슴이 아프고 너무 아쉬웠습니다. 여러분, 이런 게 사랑일까요? 그 사람을 다시 못 본다고 생각을 하니 정말 숨이 턱턱 막혀왔습니다. 제가 만난 사람들 대부분은 제가 고아 출신이라는 이유로 저와 깊은 대화를 하지 않았었는데 그분은 달랐어요. 제 출신을 신경 쓰지 않고 저를 저 자체로 봐주었죠. 가정교육을 굉장히 잘 받은 사람 같았습니다. 아쉬운 마음으로 그분께 그동안 고마웠다고 마지막 인사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분이 다른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곳으로 저를 불러냈습니다. 대체 무슨 할 말이 있길래 저를 둘밖에 안 보이는 곳으로 데려왔는지 너무 궁금했죠. 사실 심장도 뛰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의사 선생님은 정말 예상치 못한 말을 저에게 하였습니다. 예은 씨, 항상 보는 눈이 많아서 얘기를 못했었는데 이거 제 연락처예요. 처음 봤을 때부터 마음에 들었는데 부담스러울까봐 얘기 못했어요. 혹시 저랑 같은 마음이시라면 언제라도 연락 주세요. 와, 심장이 터지는 줄 알았습니다. 남자에게 고백을 받은 것도 처음인데 그 고백 상대가 제가 좋아하고 관심이 있던 사람이라뇨. 아마 그때 얼굴도 빨개졌을 거예요. 그렇게 그날 하루 종일 기분이 좋았습니다. 여러분, 이후 저와 그 사람은 어떻게 됐을까요? 좋은 결말을 기대하셨을 수도 있지만 이후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연락처를 받자마자 너무 연락을 하고 싶었는데 저는 도저히 먼저 연락을 할 수가 없었어요. 어차피 부모님의 반대 때문에 결혼을 못할 테고 고아 출신인 제가 의사라는 직업을 가진 사람과 사귄다는 게 너무 미안하고 생각해보니 말도 안 되더라고요. 어차피 마음이 아플 거 시작도 하지 말자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그분과는 완전히 끝났다 생각을 하고 있었죠. 그렇게 6개월 정도는 그분 생각만 하면서 추억에 젖은 채 봉사활동을 다닌 것 같아요.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정말 생각지도 못한 연락이 와 있더군요. 예은씨, 고아원 원장님께 번호 물어봤어요. 연락 기다려야 했는데 먼저 연락해서 미안해요. 제가 다시 고아원에 가긴 힘들지만 예은씨는 꼭 한번 만나보고 싶어서요. 어쩌면 제가 받은 그 문자는 제가 그렇게 보내고 싶은 말이었습니다. 결국 저는 선생님의 문자에 용기를 얻어 만나게 되었고 이후 저희는 연애를 시작했습니다.
직업이 의사이다 보니 사실 연애할 시간이 많지는 않았어요. 그래도 저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제 편이 생겼다는 생각에 너무 행복했습니다. 연애를 하면서 큰 문제는 없었어요. 연애한 지 3년이 지나자 남편이 저에게 이제 결혼을 하는 게 어떻겠냐고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남편과 너무 잘 맞아서 늘 결혼하고 싶다고 생각은 했는데 굉장히 신경 쓰이는 부분이 있었어요. 바로 결혼한 도련님들의 아내인 동서들이 전부 다 집안이 좋다는 부분이었어요. 한 명은 필라테스 강사를 하고 있었고 다른 한 명은 집에서 화장품 공동 구매를 진행하며 둘 다 남부럽지 않은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아이들 교육도 정말 똑부러지게 잘 시킨다고 들었어요. 그런 동서들에 비해 저는 부모님도 없고 벌이도 좋지 않았기에 그 부분이 늘 신경이 쓰이더군요. 결국 인사를 가자는 남편의 말에 저는 힘들 것 같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남편이 대체 왜 고민하냐고 몇 번이고 묻길래 결국 동서들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러자 남편이 저에게 참 고마운 말을 하더군요. 자기야, 우리 부모님은 사람 직업 출신 이런 걸로 사람급을 나누면 안 된다고 하셨어. 당신이 부모님이 없음에도 이렇게 반듯하게 잘 자랐기 때문에 난 오히려 의사인 나보다 더 대단하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그렇게 저는 남편의 말에 감동을 받아 남편을 믿고 어머님과 아버님을 뵙게 되었고 두 분도 긴장한 저를 따뜻한 마음으로 맞아주셨습니다. 상견례가 끝나고 결혼 날짜가 잡히자 저는 제 인생이 그동안 정말 힘들고 외로웠지만 남편을 잘 만나서 그래도 앞으로 행복한 인생을 사나 생각했죠. 그런데 여러분, 인생은 제 생각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요? 어쩌면 태어날 때부터 제 인생은 이미 꼬였는지도 모르겠네요. 저는 이후 가까운 가족들한테 모욕과 괴롭힘을 당하며 빚까지 생기게 되었습니다. 사실 남편에게도 얘기하지 못하고 혼자 너무 힘들었는데 제 딸만 보고 버텼어요. 지금부터 말씀드릴 이야기는 정말 경악스러운 이야기예요. 하지만 더 무서운 건 이 모든 건 제가 겪은 실제 이야기라는 것이죠. 사실 저는 아버님, 어머님, 그리고 도련님 남편 모두 저를 좋아해 주셔서 정말 시댁과의 문제는 전혀 없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상치 못한 복병이 있었어요. 그건 바로 동서들이었습니다. 우선 동서들은 강남에서 학구열이 넘치는 엄마들로 자녀들 교육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스타일이었습니다. 저와는 아예 다른 세상을 살고 있는 것처럼 느껴질 만큼 학벌과 자녀 교육에 진심이었고 아이들의 학원 스케줄도 철저하게 관리하였습니다. 동서들은 저를 늘 학벌도 별로고 교육열도 없고 출신도 별로인 사람으로 여기며 항상 무시했죠. 특히 다른 가족들이 있을 때는 저한테 잘해줬지만 셋이 있을 때는 늘 둘이 편을 먹고 저에게 막말을 해댔습니다. 형님은 대학도 좋은 곳 못 나왔고 고아 출신으로 부모님한테 배운 것도 없으니까 애들 교육도 제대로 못 시키겠죠. 저희 애들은 이미 지금부터 제대로 준비하고 있어서 나중에는 사립학교 가서 성공할 텐데. 참, 형님 아이는 불쌍해요. 머리도 형님 말고 아주버님 닮아야 할 텐데. 나는 솔직히 이해가 안 가는 게 아주버님은 의사이시잖아. 그런데 왜 고아 출신인 형님을 아내로 선택한 거죠? 뭐 불쌍했나 보죠. 제가 늘 동서들을 마주칠 때마다 이런 대화가 반복이었는데 사실 저는 동서들이 저보다 워낙 잘났기 때문에 이렇게 저를 욕한다는 것은 그래도 참을 수 있었습니다. 다 사실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제가 정말 참을 수 없는 게 있었어요. 바로 제 아이를 무시하는 것이었습니다. 너, 네 엄마처럼 되면 안 된다. 네 엄마는 제대로 된 교육을 못 받아서 저 책을 안 읽어주는 거야. 너는 책 읽고 공부 열심히 해야 돼. 네 엄마처럼 안 살려면. 알았지? 첫째 동서가 장난 반 진담 반으로 제 아이를 붙잡고 이런 얘기를 하더군요. 정말 그 순간 너무 화가 나서 첫째 동서에게 다시는 제 아이한테 이런 얘기를 하지 말라고 단호하게 얘기했습니다. 그러자 첫째 동서가 저한테 뭐라 했는지 아시나요? 형님, 제가 왜 이런 말 하는 줄 아세요?
형님은 저희 집안의 수치시거든요. 수치는 한 명으로 충분한데 형님 애까지 저희 집안의 수치가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럼 집안의 수치가 2명이 되는 건데. 첫째 동서가 이 말을 하자 둘째 동서가 옆에서 미친 듯이 웃기 시작했고 그렇게 둘은 저를 한참 비웃었습니다. 저는 동서들의 이런 말이 너무 스트레스였지만 늘 아무 말도 하지 못했고 그냥 둘이 마주치는 걸 최대한 피했습니다. 하지만 둘의 괴롭힘은 점점 더 심해졌고 어느 날부터는 저에게 말도 안 되는 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형님, 저희 학부모 모임하는 거 아시죠? 거기서 저희 집안 사람들은 다 학벌도 좋고 애들 교육도 잘 시키냐고 물었는데 형님 때문에 제가 그렇다고 얘기할 수가 없었다니까요. 형님, 그냥 형님 자체가 저희한테 피해를 주는 거예요. 그래도 형님은 남편 잘 만나셨잖아요. 아주버님 의사이니까 돈은 좀 많이 버시죠. 그럼 저희 돈 좀 빌려주세요. 그냥 주실 수 있으면 더 좋고요. 제가 너무 놀라서 갑자기 무슨 돈이냐고 하니까 둘은 오히려 더 뻔뻔하게 나오더군요. 형님, 저희 가족이잖아요. 이럴 때 도와야죠. 저희가 애들 교육 때문에 요즘 돈을 너무 많이 써서 항상 돈이 모자라거든요. 그런데 저희 남편은 의사는 아니니까 아무래도 아주버님만큼 돈 벌기는 힘들잖아요. 그니까 형님이 돈 좀 주세요. 어차피 형님은 애들 교육에도 많이 안 쓰고 명품도 모르잖아요. 형님, 그동안 저희가 형님 장난으로라도 괴롭혀서 힘드셨죠. 이것도 다 애정이라고요. 근데 이 돈 빌려주면 이제 안 놀릴게요. 당연히 형님 애한테도 아무 말 안 할 거고요. 근데 돈 안 주시면 지금까지 했던 것보다 더 힘들게 시댁생활 하시게 될 거예요.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둘은 그렇게 돈으로 저를 협박했고 이후에도 계속해서 돈을 달라는 문자를 보내었습니다. 사실 처음에 수익을 요구할 때는 그냥 그날 운이 안 좋아서 돈을 잃어버렸다 생각하고 돈을 보내주었는데 점점 갈수록 액수가 커지더군요. 저는 결국 고민하다가 남편 몰래 대출을 받게 되었습니다. 대출을 받고 나서도 이게 맞는지 한참을 고민했어요. 결국 저는 계속되는 동서들의 협박에 거절도 제대로 못하고 너무 힘들어서 매일매일 울고 남편 모르게 정신병원에 다니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힘들어하던 어느 날 국제전화가 왔습니다. 전화를 받자마자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는데 바로 작은 아버지였습니다. 그때 집에 혼자 있어서 받은 대출과 쌓인 정신과 약을 보며 울고 있었기에 겨우 울음을 그치고 아는 척하면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작은 아버지는 피가 섞여서 그런지 단번에 저의 기분을 알아차리더군요. 참 놀랬습니다. 오늘 목소리가 많이 안 좋구나. 혹시 울고 있었니? 무슨 일 있어? 아니에요. 제가 일이 뭐가 있겠어요. 남편도 병원에 잘 있고 딸도 건강히 잘 크고 있고 이제 저한테 가족도 있으니 저는 행복한 일밖에 없지 않겠어요. 그래, 그렇다면 다행이야. 사실 내가... 아니다. 너한테 보내줄 게 있는데 집 주소를 알려줄 수 있니? 네, 카톡으로 보내드릴게요. 저는 이 전화를 끝내고 작은아버지께는 지금의 제 힘든 상황을 완벽하게 숨겼다고 생각했습니다. 작은아버지와 전화하는 도중에도 동서들은 저에게 협박 문자를 계속해서 보내고 있었는데 역시나 그들이 원하는 건 돈이었죠. 동서들의 협박 내용은 정말 말이 안 됐습니다. 계속해서 저 때문에 학부모 회의에서 자신들의 위상이 낮아지게 됐고 진행하던 사업도 이미지로 먹고 사는 일인데 가족 중에 한 명이 고아라는 게 밝혀지자 사람들이 안 좋게 보는 것 같다며 저 때문에 고급스럽던 자신들의 이미지가 깎여서 요즘 돈을 더 못 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무엇보다 정말 저에게 상처가 됐던 말은 제 아이와 동서들의 아이가 친하게 지내면서 동서들의 아이에게도 간접적으로 피해를 준다는 이야기였죠. 저는 동서들의 괴롭힘을 더 이상 견디기가 힘들었습니다.
싸우고 싶지도 않았고요. 그래서 빨리 돈을 주고 이 문제를 해결하려 했죠. 결국 남편 몰래 받은 대출금을 동서들에게 주기로 하였고 동서들이 저희 집으로 온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돈을 주는 입장이면서도 동서들을 만나면 어떤 막말과 모욕을 듣게 될까 불안해하며 둘을 기다렸습니다. 여러분, 저 참 바보 같죠? 저도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그때의 제가 너무 답답하고 안타깝습니다. 하지만 그때 저는 처음으로 가족이 생겼고 어떻게든 그 가족을 지키고 싶었고 가족들에게 실망을 주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어요. 또 자존감도 너무 낮았기 때문에 어쩌면 동서들이 하는 말이 다 맞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이후 띵동 벨소리가 들리며 동서들이 도착했습니다. 그들은 집에 들어오자마자 역시나 저에게 막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돈을 준다고 해도 그들의 언행은 전혀 달라지지 않았죠. 형님, 우리한테 돈 주는 거 아주버님한테 얘기 안 했지? 얘기하지 마요. 얘기하면 진짜 인생 피곤해질걸. 그래, 형님이 우리 집안의 수치지만 우리가 이렇게 아이들 교육 잘 시키고 남편들 내조 잘하면 우리 집안은 계속 고급스럽게 잘 유지해주고 있잖아. 나라면 이 정도 돈은 미안해서라도 그냥 줄 것 같거든. 그러니까 어디 이상한 소문 내지 말고요. 그렇게 둘은 반말과 존댓말을 섞어가며 저를 모욕했고 저는 동서들의 말에 아무 말도 못한 채 고개를 숙이고 있었는데 갑자기 첫째 동서가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뭐야, 문이 열려 있어. 당신 누구야? 어머. 동서들의 말에 저도 깜짝 놀라 문 쪽을 보았는데 그 순간 정말 제가 생각지도 못한 사람이 앞에 서 있었습니다. 작은 아버지? 왜 한국, 아니 여기 있으세요? 오랜만이다 예은아. 놀랐다면 미안해. 일 때문에 아예 한국에 들어와서 살기로 했어. 오자마자 너 집부터 찾아왔단다. 안에 있는 사람들은 누구니? 말하는 거 보니까 딱 봐도 친구는 아닌 것 같은데. 아, 제 동서들이에요. 뭐? 동서들이라고? 아니 어떻게 동서들이 너한테 그런 말을? 작은아버지는 저에게 막말을 하는 동서들을 보고 화가 나셨는지 그대로 동서들을 째려봤고 동서들은 그제서야 눈치를 보며 내려놓았던 가방을 다시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그 와중에도 놓여있던 돈 봉투는 끝까지 가방에 집어넣더군요. 저는 괜히 더 큰 일을 만들고 싶지 않아 빠르게 동서들을 내보냈고 작은아버지를 집으로 모셨습니다. 방금 저 못된 여자들이 정말 너희 동서들이 맞니? 네. 혹시 다 들으셨나요? 다 들었다. 집 문이 제대로 안 닫혀 있길래 들어가려 했는데 대화 내용이 심상치가 않아서 들어갈 수가 없었어. 왜 쟤네가 너한테 돈을 요구하는 거야? 혹시 그동안 너가 힘들어서 쟤네한테 돈을 빌린 적 있니? 그렇다면 내가 갚아줄 수 있어. 그런 건 아니에요. 사실 동서들은 집안도 좋고 남편 내조도 잘하고 아이 교육도 잘 시키고 둘 다 잘난 사람들인데 저는 아시다시피 고아이고 벌이도 좋은 것도 아니고 제가 공부를 못했으니 아이 교육도 아는 게 없고 여러모로 동서들보다 한참 못났잖아요. 그래서 동서들이 늘 저를 집안의 수치라고. 그동안 동서들에게 들었던 말을 꺼내자 참았던 눈물이 터져나왔습니다. 작은아버지는 당황해하며 저에게 휴지를 가져다 주셨고 저는 그동안 동서들이 저를 어떻게 괴롭혔는지 다 얘기하면서 제 마음에 있던 울분을 쏟아냈습니다. 사실 누구에게라도 힘든 걸 얘기하고 싶었어요. 작은아버지에게 어떤 도움을 받고 싶은 생각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작은아버지는 제 얘기를 듣더니 정말 제가 깜짝 놀랄 말들을 했습니다. 사실 내가 일 때문에 너를 옆에서 키우지 못하고 고아원에 보낸 게 평생 한이었어. 우리 형이랑 나도.
아주 정말 각별한 사이였거든. 나는 너가 이런 대우를 받을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저렇게 막말을 하고 돈을 뜯어가는 동서들이 어디 있어? 저것들은 가족도 아니야. 앞으로 내가 너를 지켜줄 테니 걱정하지 마라. 나에게 복수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생각이 있거든. 내일부터 쟤네 인생은 망가지게 될 거야. 작은아버지는 이 말과 함께 시댁의 반대와 일 때문에 저를 돌볼 수 없었던 고백, 그리고 지금이라도 제가 힘들 때 돕겠다는 말을 하며 저에게 경제적으로도 도움을 주고 싶다고 얘기했습니다. 사실 그때 남편 몰래 받은 대출을 말씀드릴까 고민했지만 오랜만에 저를 봤는데 너무 실망하실 것 같아서 얘기를 차마 꺼내지 못했습니다. 작은아버지가 동서들에게 저 대신 복수를 해주겠다고 했지만 그냥 제 기분을 풀어주려고 하는 말이라고 그 당시엔 생각했어요. 사실 동서들에 대해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작은아버지가 어떻게 복수를 할 수 있겠어요. 하지만 작은아버지는 제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집요하고 머리가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그 다음 날부터 정말 생각지도 못한 일이 계속 일어났거든요. 먼저 다음날 일을 마치고 들어온 남편이 동서들의 소식을 알려주었습니다. 여보, 그거 알아? 지금 재수씨 경찰서에 있어. 뭐? 동서들이 갑자기 왜 경찰서를? 설마. 저는 그 순간 제가 준 돈을 나쁘게 사용한 건 아닌지 불안함이 몰려왔고 저까지 경찰서로 가는 건 아닌가? 온갖 생각을 다 했습니다. 그런데 이후 남편이 한 말은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놀라지 마. 지금 학부모님들한테 신고를 당했대. 허위 거짓 사실을 유포하고 실력 없는 교사들 경력을 완전히 위조해서 학생들이 그 학원으로 몰려가도록 손을 썼대. 그니까 그 사교육 학원한테 투자, 아니 그냥 그 사교육 학원이랑 손잡고 사기를 친 거지. 그런데 그 학원 우리 소민이도 보내라 했던 것 아니야? 맞지? 와, 당신이 너무 터무니없이 아이 교육에 비싸다고 가지 말자고 했는데 그때 안 보내길 잘했어 진짜. 저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동서들이 그렇게 많이 홍보하던 그 학원이 실은 모든 게 다 가짜였다는 것이었습니다. 거기 있는 강사들의 경력도 만들어낸 것이었고 학부모 교육에 영향력이 있는 동서들이 학부모 모임과 학부모 커뮤니티의 거짓 사실을 유포해 중간에서 돈을 받고 아이들을 그 학원으로 계속해서 넘겨준 것이었습니다. 저는 제 돈과 관련된 문제가 아니라 다행이면서도 누가 동서들의 악행을 밝혔는지도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첫째 동서가 저한테 항의 전화가 오면서 저는 모든 것을 알게 되었죠. 형님,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저희한테 이러려고 돈 주셨어요? 형님 때문에 저희 고소당하고 난리 났잖아요. 갑자기 그게 무슨 말이야? 내가 뭘 어쨌다고? 와, 모른 척하네? 그렇게 사람 뒤통수 쳐놓고 형님 작은아버지라는 그분이 오늘 일일이 학부모들 만나가지고 저희가 그동안 어떤 짓을 했는지 다 밝혔다고요. 그래서 학부모님들이 경찰에 신고했잖아요. 학원이랑 저희랑 이간질 시켜서 말 맞출 타이밍도 없어서 이게 다 밝혀졌다니까요. 이제 어떡하실 거예요? 그동안 저희 사업도 학부모들이 다 소문내고 돈 쓰는 거였는데 형님 때문에 아이들 교육이랑 지금 저희 사업까지 완전히 망했잖아요. 책임지세요. 참 어이가 없었습니다. 잘못은 동서들이 해놓고 왜 저한테 그 책임을 묻는지. 애초부터 그럼 사기를 안 쳤으면 되잖아요. 저는 이건 아니다 싶어서 처음으로 동서들에게 한마디 했습니다. 어쩌면 작은 아버지가 돌아오셔서 저에게 믿을 구석이 생겨서 당당하게 얘기를 할 수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뭘 어떻게 잘못했으면 벌을 받아야지. 그럼 동서들 감옥 가는 거야? 지금 들어보니까 아이 교육에 진심인 간절한 학부모들 상대로 사기를 친 거네. 뭐라고? 형님 미쳤나 봐. 지금 그 작은 아버지인가 뭔가 하는 사람 돌아왔다고 이제 완전 막 나가네? 나는 아무것도 들은 게 없고 나랑 관련된 일도 아니니까 나한테 전화 와서 따지지 말고 동서들 일은 알아서 해결해. 행운을 빌게. 끊을게. 이후 전화를 끊자마자 정말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동서들 앞에서 센 척했지만 사실
어떻게 된 것인지 너무 궁금하고 무서웠거든요. 저는 당장 작은아버지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전화해도 받지 않았죠. 그래서 문자를 드렸더니 저녁 늦게 답장이 왔습니다. 그 답장에서 들은 이야기는 정말 놀라웠습니다. 하하하, 내가 어제 얘기했잖아. 다음 날부터 쟤네 인생 제대로 망가뜨려 주겠다고. 뭐 저거 하나 가지고 너한테 벌써 전화가 온대? 내일, 그 다음날, 한 달 후면 더 망가져 있을 거야. 쪽팔려서 얼굴을 들고 다니지도 못할 거라고. 예은이 넌 아무 걱정하지 마. 이제 내가 있으니까 아무도 너를 만만하게 보지 못할 거야. 저는 너무 감사했지만 한편으로는 대체 작은아버지가 이 모든 걸 어떻게 알았는지 너무 궁금했습니다. 작은아버지는 동서들과 어제 잠깐 마주친 것밖에 없었거든요. 이후 동서들이 계속 협박 문자를 보내왔습니다. 당장 작은아버지의 행동을 멈추지 않으면 앞으로 제 인생이 더 힘들어질 거라 하더군요. 저는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 그냥 둘을 차단해버렸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고민했죠. 남편에게 그동안 동서들이 저를 어떻게 괴롭혔는지 얘기를 할까? 동서들에게 거액의 돈을 준 걸 얘기할까? 수백 번을 고민했지만 일을 마치고 힘들어하는 남편을 보면서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고 며칠 후였습니다. 갑자기 작은아버지가 저에게 어떤 카페를 가보라고 하더군요. 대신 제가 누군지 알 수 없게 선글라스와 모자로 얼굴을 꼭 가리고 가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영문을 몰랐지만 작은아버지를 믿고 있었기에 하라는 대로 했어요. 그렇게 카페를 도착했는데 참 반갑지 않은 얼굴들이 왔습니다. 바로 동서들과 학부모님들이었죠. 모임 같았는데 거기에 있던 학부모들의 표정은 밝지 않았어요. 동서들은 애타면서 학부모들의 비위를 맞추고 있었고 거짓 웃음을 짓고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그 모임에서 존경받고 영향력을 행사하던 동서들이 얼마 전 경찰 조사를 받은 것 때문에 급격히 신뢰가 떨어진 모양이었습니다. 이후 학부모들에게 동서들이 하는 말은 정말 가관이었습니다. 다들 놀라셨죠? 아니, 저희랑 학원 사이에 좀 오해가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잘 풀렸고 저를 고소하신 분들과도 얘기 잘 끝냈으니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래요. 그보다 저희 아이들 드디어 그렇게 힘들다던 사립학교 입학 확정되었어요. 대박이죠. 얼른 이 꿀팁을 이 자리에서 공개하고 싶어서 오늘 이렇게 빨리 어머님들 불렀답니다. 동서들이 이 말을 꺼내자 학부모들은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다들 아이를 그 사립학교에 보내기 위해 안달이 난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러자 동서들은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저희가 고용한 학습 코칭 선생님이랑 과외 선생님들, 어머님들한테 정보 알려주려고 하는데 아시죠? 좀 비싼 거. 근데 저희 통하면 조금 더 싸게 배울 수 있어요. 그 계좌로 입금해 주시면 선생님들 정보 싹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저희가 이때까지 모았던 자료들이랑 실제 상위권 합격 학생들 생기부 자소서 면접 기출 내용 등등 사교육에 필요한 고급 자료들 받고 싶으시면 이번에는 제 계좌로 넣어주시는 거 아시죠? 참, 둘이 역할도 나뉘었네요. 학부모님들은 그 말을 듣고 잠시 고민하더니 전부 다 폰을 꺼내 입금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광경이 너무 우습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저런다고 진짜 아이들이 다 좋은 학교에 갈 수 있을까 의문이 들기도 하고 학부모들의 간절한 마음을 이용해 돈을 버는 동서들이 악마 같다는 생각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었어요. 제가 두 동생의 아이들은 동갑인데 둘 다 체육에 관심이 많고 공부를 좋아하는 아이들이 전혀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시험만 치면 늘 점수가 좋고 자기소개서나 생기부도 늘 완벽하니까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평소 이야기하는 것만 봐도 말솜씨가 좋은 것도 아니고 똑부러진 아이들도 아닌데 어떻게 그 아이들이 이런 결과를 낼 수 있는지 참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뭐 제가 안 볼 때 둘 다 열심히 하겠지 하고 생각했죠. 그렇게 저는 이제 자리를 뜨려고 하는데 그 순간 카페로 정말 생각지도 못한 사람들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동서와 학부모들이 있는 자리에 가서 갑자기 서류를 나눠주면서 경악스러운 말을 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저는 그 사람의 얼굴을 제대로 보고 정말 경악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작은아버지였던 것입니다. 당신 누구야?
이 서류는 또 뭐고? 아, 어머, 형님. 저 사람 그분이잖아요. 큰형님 작은아버지인가 뭔가 하는 그 사람. 뭐? 우리 경찰서에 보낸 그 사람? 미쳤나봐. 여기가 어디라고 와? 당황해 하는 동서들과 달리 너무 침착하게 작은아버지는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아이 교육에 간절하신 학부모님들과 꿈 많은 아이들의 인생을 살려야겠다는 생각에 이 자료를 힘들게 구해왔습니다. 한번 보세요. 저기 앞에서 떠들고 있는 저 2명이 방금 자식들이 사립학교 입학 확정되었다고 자랑을 하고 돈 보내라고 난리를 치던데 참 웃기고 있네. 이 자료 한번 보세요. 성적 위주의 자소서 대필, 학원이랑 학교에 돈 준 내역까지. 와, 이렇게 정확히 자료들이 어디 있습니까? 첫째 동서와 둘째 동서는 이 말을 듣고 급하게 그 서류를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저에게도 카톡이 왔어요. 작은아버지가 이 모든 자료를 보내주신 것이었습니다. 저도 서둘러 그 자료를 봤는데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동서들이 입학한 사립학교의 운영진과 함께 자금을 세탁했으며 학교 운영자와 부당한 거래를 했고 시험 답안지를 빼돌려 아이들 성적을 위조했다는 모든 증거가 이 안에 들어있었던 것입니다. 학부모들은 이 자료를 보고 모두 수군대며 난리가 났습니다. 이게 진짜냐며 동서들이 향해서 화를 냈고 동서들은 서로 눈치만 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학부모님의 폰을 보여주며 큰 소리로 화를 냈습니다. 지금 제가 혹시나 해서 그 학교에 아는 사람한테 바로 이 자료 전송했는데 이것 때문에 지금 그 학교도 난리 났대요. 방금 전에 경찰이 와가지고 관련된 운영진들 다 경찰서 가고 서류 다 가져왔다는데 이거 사실인가 보네. 아, 뭐? 아이고, 이게 무슨 일이야? 당신들 진짜 애들 부정 입학시킨 거야. 그 학교에? 순사기꾼 아니야? 아니, 그게 아니라 이건 모함이에요. 아, 저희 정말 억울해요. 저희 애들, 저희가 고용한 선생님들이랑 저희가 힘들게 모은 입시 자료들로 정정당당하게 이 학교 간 거라고요. 저희 말 못 믿으세요. 맞아요. 이게 사실이었으면 저희도 잡혀갔을 텐데 왜 저희가 아직까지 여기 있겠어요? 네? 동서들이 끝까지 아니라고 잡아대자 사람들은 작은아버지가 가져온 서류가 진짜인지 동서들의 말이 진짜인지 모두 헷갈려하기 시작했습니다. 동서들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말을 믿는 것 같자 계속해서 눈물로 그들을 설득했고요. 그리고 누군가는 작은아버지에게 당신은 누군데 갑자기 와서 이런 서류를 보여주냐고 이게 진짜냐고 따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작은아버지는 표정 변화 없이 그 자리에 가만히 계셨죠. 저도 대체 작은아버지가 무슨 생각인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모두가 깜짝 놀랐습니다. 갑자기 사이렌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고 경찰들이 카페에 들이닥쳤습니다. 어쩌면 동서들이 가장 두려워했을 상황이 펼쳐지기 시작했죠. 형님, 왜 경찰이 여기로 와요? 형님이 분명 절대 들킬 일 없다고 했잖아요. 저 사람이 준 저 자료들 설마 진짜예요? 진짜라면 저희 이제 어떻게 되는 건데요? 네? 몰라. 나도 전혀 모르겠다고. 학원에서 분명 들킬 일 없게 중간다리 역할 잘하겠다고 했는데 돈도 많이 줬는데 이게 대체 어떻게 된 거야? 아, 아저씨들 나봐요. 제가 알아서 갈 테니까 경찰 아저씨들 저희한테 손 떼시라고요. 내가 형님 말을 믿은 게 잘못이지. 뒷처리 하나 제대로 못하냐? 내가 왜 이런 사람이랑 손을 잡았을까? 이런 모질이 같은 사람이라. 뭐, 너 말 다 했어. 내가 아니라 형님 때문에 이 모든 일이 일어난 거잖아. 형님이 저 이상한 아저씨 작은 아빠인가 뭔가 하는 저 사람 데려와가지고 우리 다 망하게 하려고 지금 이 난리를 떠는 거라니까. 그 형님 가만 안 둬. 고아인 주제에 감히 우리 애들이랑 내 인생을 이렇게 쫄딱 망하게 만든다고. 미친 거 아니야. 조용히 하시고 빨리 따라오세요. 아, 짜증나 진짜 씨. 저 학부모도 어떻게 꼬셨는데 아까워 죽겠네. 그렇게 갑자기 경찰이 들이닥치더니 첫째 동서와 둘째 동서를 경찰서로 데려가기 시작했고 그 순간 학부모님들과 저는 작은아버지가 꺼낸 이 모든 서류들이 사실임을 직감하게 됐습니다. 동서들은 경찰에 잡혀가는 와중에도 서로 네 탓이니 내 탓이니 하며 화를 냈고 학부모님들은 정말 어이없어하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렇게 폭풍 같은 하루를 끝내고 집으로 왔는데 다음날 가족 단톡방이 난리가 났습니다. 유명한 뉴스에서 동서들이 잡혀가는 모습을 보도하기 시작했고 어제 봤던 학부모들이 직접 인터뷰를 하며 동서들의 악행을 폭로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심지어 동서 아이들의 부정 입학을 도왔던 그 학원에 다녔던 동서들과 친했던 학부모님들까지 모두 동서들을 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동서들에게 직간접적으로 사기를 당한 교육열이 강한 학부모님들이 모이자 그 숫자는 어마어마했고 함께 단톡을 만들어 다시 한번 동서들을 고소하기 시작했습니다. 실제로 동서들의 집 앞에는 화가 난 학부모님들이 찾아와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난리가 났어요. 망할 것들. 처음 잘난 체 할 때부터 내가 알아봤어야 됐어. 이 가족들이 사기꾼 집안이야. 어떻게 며느리 둘이 손잡고 아이 교육을 상대로 이런 사기를 칠 수가 있어? 그렇게 애들 교육에 진심인 척 연기라 하더니 결국 애들 학교 잘 보낸 게 부정 입학이야. 야, 나 같으면 쪽팔려서 한국에서 못 산다. 그니까 애들은 뭘 배웠냐고. 이런 부모들 옆에서. 다 필요 없고 그동안 우리 애들 잘되게 해주겠다고 그 뜯어간 돈이나 다 내놔. 돈 내놓으라고. 결국 견디다 못한 동서들의 아이들이 경찰에 신고를 했고 경찰이 와서 학부모님들을 말린 후에야 아이들이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난리가 난 것은 동서들 집 앞 상황만이 아니었습니다. 그 사립학교도 감사 대상이 되어 거기에 다니는 학생들과 학부모님들까지 아주 난리가 났다고 합니다. 이미 동서들의 사회적 위치도 돌이킬 수 없을 만큼 망가졌고 화가 난 학부모님들은 동서들이 연락을 받지 않자 동네에서 다시는 얼굴을 들고 다니지 못하게 하겠다며 동네방네 벽보를 붙이기 시작했습니다. 도련님들은 이런 상황을 보고 너무 충격을 받아 이사를 갈 준비를 하게 되었고 저도 일이 이렇게까지 커질 줄 몰랐어서 마음이 너무 심란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온갖 인터넷 사이트에도 난리가 났습니다. 언론사는 익명의 제보를 받았다며 동서들에게 돈을 내고 선생님들과 자료를 소개받은 학부모님들의 인터뷰를 방송하기 시작했고 몇몇 유튜버들은 동서의 아이들을 따라다니며 2차 가해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아이들은 보호해야겠다 싶어서 아이를 보도한 유튜버를 연락해 제발 영상을 내려달라고 사정했죠. 하지만 이런 제 바람과 달리 결국 동서들의 아이들은 상황을 견디다 못해 안타까운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학교를 다닐 수가 없어요. 저희 둘 다 자퇴했어요. 제 친구들은 저희 엄마를 욕하면서 저한테 간절한 사람들 돈이나 뜯어내는 사기꾼 자식이라고 했어요. 저는 원래 체육학과로 가고 싶었어요. 공부에는 관심도 없었다고요. 그런데 엄마가 하도 좋은 학교에 가야 된다길래 어쩔 수 없이 외운 시험 문제를 푼 거예요. 저도 친구들한테 하도 놀림을 받아서 더 이상 학교에 다닐 수가 없어요. 친구들이 저도 피해자가 아니라 가해자래요. 결국 엄마가 주는 시험 답안지 다 보고 시험지 푼 거 아니냐고. 애초에 엄마가 부정 입학으로 뒤에서 션 쓰는 걸 다 알고 있지 않았냐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 솔직히 억울한 부분도 있어요. 엄마가 말 안 들으면 제가 좋아하는 학원도 다 끊어버릴 거라고 해서 어쩔 수 없이 시험지만 푼 거였고 그 이후에 다른 거는 아무것도 몰랐다고요. 그렇게 뒤에서 돈을 주고 부정 입학 준비할 줄은 생각도 못했다니까요. 두 아이는 자신의 엄마들을 원망하며 이제 인생 어떻게 사냐고 펑펑 울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 상황이 너무 머리가 아프고 제가 어떻게 아이들에게 얘기를 해줘야 될지 몰라 무작정 작은아버지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우선 미안하다. 아이들이 자퇴할 거라는 건 생각 못했구나. 너를 괴롭힌 그 두 여자에게만 복수를 하면 된다고 생각했어. 미안하다. 아니에요. 저를 위해서 이렇게 힘써주신 건 너무 고마워요. 그 덕분에 저는 더 이상 동서들한테 괴롭힘 당하지 않게 되었어요. 작은아버지 같이 저를 위해 주시는 든든한 사람이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고요. 근데 제가 걱정인 건 이제 고등학생인 이 아이들의 인생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걱정 마. 홈스쿨링을 하든 뭘 하든 아이들 검정고시 쳐서 원하는 대학 가도록 내가 도와줄게. 나 그럴 돈 있고 아이들의 교육에는 무엇보다 진심인 사람이야. 아이들이 공부를 싫어한다고 했는데 지금이라도 두 아이들이 하고 싶은 걸 하도록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체육에 관심이 많다면 내가 관련 학원을 끊어줄게. 사실 나도 너희 동서들을 이렇게까지 망하게 할 생각은 없었어. 하지만 파면 팔수록 둘이 하는 짓이 너무 괘씸하고 다른 학부모님들한테도 피해가 갈 것 같아서 어쩔 수 없이 모든 걸 밝히게 되었단다. 이후 작은 아버지가 하신 말은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사실 예전부터 궁금했어요. 작은 아버지는 어떻게 처음 본 동서들이 교육과 관련되어 이렇게 많은 사기를 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는지, 혹시 이 모든 것을 알기 위해 작은 아버지도 불법을 저지르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늘 마음 졸였거든요. 그런데 작은 아버지가 알려주신 그 내막은 정말 놀라웠습니다. 제가 동서들한테 괴롭힘을 당하고 울고 있을 때 작은 아버지가 해외에서 저에게 전화를 하셨고 그때 제가 울고 있다는 걸 눈치챘다고 해요. 그래서 어차피 일 때문에 한국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날짜를 앞당겨서 한국에 빨리 들어오게 되었고 오자마자 저를 찾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는 길에 어떤 여자 2명과 계속 같은 방향으로 길을 걸었고 둘이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때 들은 얘기가 정말 충격적이었다고 합니다. 이 돈으로 그 학교 선생님 바로 꼬드길 수 있을걸? 나도 솔직히 이러고 싶진 않거든. 근데 우리 애들이 하도 공부를 싫어하니까 나라도 챙길 수밖에 없잖아. 부모가 돼서 애들 인생은 제대로 책임져야지. 안 그래? 형님, 이 돈만 있으면 우리 애들 그 학교에 입학하는 거 확실하지? 돈은 뭐 큰형님한테 뜯으면 되니까. 알잖아. 그 형님 고아여가지고 우리가 형님은 우리 집안의 수치예요. 이런 얘기 몇 번 하면 또 자기 혼자 고개 숙이고 죄송해요 하면서 우리 비위 다 맞춰줄걸? 참 웃기지도 않냐? 하여튼 불쌍해. 그리고 우리 되킬 리가 없어. 우리가 그 학원에 벌어다 준 돈이 얼마야? 실력 없는 강사들 다 우리가 소개해준 학부모님 때문에 돈 엄청 벌잖아. 그리고 정확히 얘기하면 우리한테 입시자료 유출시킨 건 그 학원 사람들이지 우리는 아니잖아. 잘 빠져나갈 수 있을걸? 작은 아버지는 이 대화 내용을 듣고 뭔가 잘못됐다는 직감을 했다고 합니다. 계속 찜찜했지만 그래도 지나치려고 했는데 어쩌다 보니 제 집문이 열려 있었고 마침 아까 봤던 불길한 그 2명이 제 집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고 해요. 그 대화 내용조차도 일반적이지 않고 제 돈을 뜯어내는 대화였기 때문에 작은 아버지는 너무 화가 나서 견딜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작은 아버지는 처음에는 제 복수를 위해서 이 둘의 잘못을 파헤쳤는데 알면 알수록 말도 안 되는 비리가 많고 피해자가 많아서 도저히 지나칠 수 없었다고 해요. 이 때문에 관련 학부모님들을 만나고 이 사기에 가담한 학원, 학교 관계자들을 만나게 되었는데 서로 자기 잘못만 숨기기 급급했다고 합니다. 어떻게든 빠져나가기 위해 상대방의 잘못을 모두 폭로하는 모습을 보고 정말 어이가 없으셨대요. 작은 아버지가 그들한테 서로의 잘못을 숨겨주겠다고 이야기하자 그들은 자기가 살기 위해 여러 자료들을 넘겨주었고 이후 경찰이 신고하고 언론사에 제보하자 작은 아버지가 상상한 것 이상으로 큰 파장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참, 우연도 이런 우연이 있을까요? 어떻게 딱 그 상황에 동서들이 하는 말을 작은 아버지가 들을 수가 있는지 역시 지은 죄는 언젠가 밝혀진가 봅니다. 저는 작은 아버지의 말을 듣고 동서들이 참 무서운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고아인 제가 마음에 안 들어서 제가 상처받을 말만 골라서 하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이들이 그냥 사기꾼이었어요. 만약 제 작은 아버지가 우연히 동서들의 대화를 듣지 못했다면 아이들을 부정입학시키고 계속해서 학원과 손잡고 학부모님들한테 사기를 치고 있었겠죠. 이 사람들과 가족이었다는 생각에 정말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리고 이 생각은 저뿐만 한 것이 아닌가 봅니다. 며칠 후 동서들을 제외하고 가족회의가 열렸습니다. 그리고 그 가족회의에서 어머님 아버님이 먼저 이야기를 꺼내셨어요. 사람들 보기 부끄러워 얼굴을 들고 다닐 수가 없다. 이미 세상 사람들이 걔네들이 저지른 짓을 다 알고 있어. 애들도 학교를 자퇴했다며. 아휴, 대체 이게 무슨 일인지 모르겠다. 내가 참 며느리 잘못 만나서 말년에 이게 웬 고생인지. 두말할 거 없고 너희 둘 다 걔네랑 이혼해라. 미래가 없는 애들이야. 사기꾼이라고. 다른 것도 아니고 애들 교육을 상대로 그런 짓을 저지르다니. 나는 다시는 걔 얼굴 못 본다. 어머님 아버님이 완강하게 말씀하시자 도련님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실 한순간에 가정이 풍비박산된 도련님들을 보며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어머님, 아버님은 이 모든 일, 이 제 작은아버지의 폭로로 시작된 것을 모르시는지 저한테 이 모든 일에 가담하지 않아도 너무 고맙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 순간 나중에 제 작은아버지가 이 일의 시작이라는 게 밝혀지면 저에게도 등을 돌릴까 무서워 모든 것을 사실대로 얘기했습니다. 사실 드릴 말씀이 있어요. 이 모든 일은 저 때문에 시작되었어요. 그동안 동서들이 고아인 저를 무시하면서 제가 이 집안의 수치라고 얘기했어요. 저는 남편 내조도 못하고 애들 교육도 못 시키고 저 때문에 집안의 급이 달라진다고 저는 늘 피해를 주는 사람이라고 말했어요. 저를 그만 무시해달라고 하자 동서들이 돈을 요구했고 저는 늘 고아인 제 출신이 마음에 걸려서 결국 남편 몰래 대출을 받아서 동서들에게 돈을 줬어요. 그리고 동서들이 돈을 받으러 온 그날 해외에 있던 작은아버지가 마침 저희 집에 오셨고 우연히 동서들과 같은 길을 걸으면서 동서들의 대화를 엿듣게 되었죠. 작은아버지는 처음에는 저를 무시한 동서들에게 복수를 하기 위해 이 모든 것을 폭로했는데 이후 학부모들을 만나고 사기에 가담한 학교 관계자랑 학원 관계자를 만나서 서로 이간질을 시키면서 동서들의 더 많은 잘못을 알게 되어 지나칠 수가 없었대요. 그래서 여러 자료를 경찰에 넘겼고 언론사에 제보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죄송합니다. 하지만 아이들이 자퇴할 줄은 몰랐어요. 이 모든 건 다 저 때문인 것 같아요. 죄송해요. 제가 이 말을 꺼내자 정적이 흘렀습니다. 모두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표정을 알 수 없었어요. 이후 제 남편이 어렵게 저에게 말을 꺼냈습니다. 그동안 재수 씨들이 당신이 고아라는 이유로 그렇게 괴롭혔구나. 미안해. 남편이 돼서 아무것도 몰랐어. 나는 당신의 작은아버지가 되시는 분을 한 번도 뵌 적이 없는 것 같아. 그치? 우리가 결혼식도 워낙 작게 했고 이 모든 일을 혼자 감당하게 해서 정말 미안해. 그래, 너 잘못 아니다. 너도 쟤네가 저런 짓을 꾸미고 있었던 건 몰랐던 거 아니냐? 그리고 가족끼리 돈을 달라며 협박하는 건 상상이 본 적도 없는데 너가 대출까지 받았다니 마음이 정말 아프구나. 그렇게 남편과 아버님은 저를 위로해 줬습니다. 하지만 도련님들은 그래도 제가 원망스러운지 아무 말 하지 않고 있더군요. 여러분,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앞으로 제가 도련님들과 잘 지낼 수 있을까요? 제가 도련님들께 미안한 건 아니지만 결국 도련님들 입장에서는 멀쩡하도 화목한 가족이 저로 인해서 모든 사실이 폭로되며 자신의 아내들이 경찰서에 잡혀가게 되고 자식들이 자퇴를 하게 된 거잖아요. 제가 도련님이 된다 해도 저를 볼 때마다 안 좋은 기억들이 생각나서 힘들 것 같거든요. 결국 저는 도련님들과의 대화는 제대로 하지 못한 채 그렇게 찝찝하게 가족회의가 종료가 되었습니다. 사실 집에 와서도 계속 도련님들의 얼굴 표정과 저번에 봤던 울고 있던 아이들의 표정이 생각나서 너무 죄책감이 들었어요. 저는 결국 이 모든 감정을 작은아버지한테 털어놓았는데 그때 작은아버지가 전혀 생각지도 못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사실 나도 너 얘기를 듣고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 이 상태로 끝나면 너가 너무 찝찝할 것 같더라. 내가 해외에서 내 개인 사업도 하면서 많은 돈을 벌었어. 그래서 재정적으로는 널 얼마든지 지원할 수 있거든. 네가 괜찮다면 새로운 교육 사업을 시작하면 좋을 것 같아. 너가 동서들의 일을 알게 돼서 이를 통해 힘든 아이들을 입시를 도와주거나 아이의 성향에 맞는 선생님들을 이어주는 건전하고 새로운 교육 사업을 하고 이 사실이 사람들한테 알려지면 아이들도 다시 학교에 갈 수 있지 않을까? 잘못을 뉘우치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사람들한테 보여준다면 더 이상 다른 학부모님들과 아이들이 애들한테 욕을 하지 못할 거야. 저는 그렇게 작은아버지의 말에 설득이 되어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사람들한테 더 이상 동서들의 아이들이 욕을 듣지 못하도록 일부러 보여주려고 시작을 했는데 이후에는 제 사업을 통해서 힘을 얻고 성적이 오르는 아이들을 보면서 제가 더 뿌듯해지고 행복해졌어요. 그렇게 아이들에 대한 열정 하나로 열심히 사업을 하다 보니
어느새 제가 생각지도 못할 정도로 이 사업이 커지고 말았습니다. 참, 사람 일은 모르는 것 같습니다. 고아 출신의 자존감도 낮아서 늘 동서들한테 무시당하던 제가 지금은 교육사업의 대표가 되었고, 그렇게 잘났던 동서들은 감옥에서 살다가 나와 지금은 이혼을 당했습니다. 여기서 정말 웃긴 게 뭔지 아시나요? 그렇게 서로의 탓을 하며 폭로를 펼치던 둘이 지금은 같이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둘이 어떤 사기를 치고 있을지 모르겠네요. 동서들의 아이들도 저희 가족들의 노력으로 잘 자라게 되었습니다. 작은아버지가 지원해준 돈으로 원하는 학원과 대학에 갔고, 한 명은 태권도 도장을 차렸고 한 명은 체육 선생님이 돼서 지금 잘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련님들과 그날 이후로 제대로 대화를 해본 적은 없지만 4번째 생일 때마다 기프티콘을 보내주는 걸 보면 그래도 저를 싫어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일이 있고 나서 성격이 많이 바뀌었어요. 더 이상 고아 출신인 제가 부끄럽지 않고 동서들만큼 학구열이 많지는 않지만 제 아이는 정말 건강하고 행복하게 잘 자라고 있기 때문에 저도 충분히 좋은 엄마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이 글을 읽으시는 분들 중에서도 고아이신 분들이 있다면 예전에 저처럼 주눅들어서 살지 마시고 더 당당하게 이 세상을 살라고 말해주고 싶어요. 제가 지금의 제가 될 수 있었던 건 다 작은아버지 덕분이라고 생각을 해서 작은아버지께 감사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작은아버지가 부모님이 없었음에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잘 자라주었기 때문에 제가 기회를 얻을 수 있었던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모든 사람이 저처럼 언젠가 자신의 출신을 탓하지 않고 잘 살아간다면 기회가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시흥시에서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고 있는 52세 아줌마 최재숙이라 합니다. 오늘은 날씨도 우중충한 것 같고 제 마음에도 얼른 진정한 봄이 오길 바라는 마음으로 여기에 따뜻한 소식을 풀어볼까 하여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저는 시어머니를 모시고 산 지 꽤 되었습니다. 벌써 20년이란 세월이 지났네요. 보통 부부들이 사는 세월을 어머니와 함께 산 것 같네요. 전 친정어머니가 아닌 시어머니를 더 어머니처럼 생각하며 살려 있어요. 제 친정어머니는 제가 어렸을 적 저를 낳다 돌아가셨습니다. 당시엔 산부인과가 많지도 않았고 제가 나고 자랐던 시골엔 딱히 병원이랄 곳이 없었어요. 있다 해도 읍내로 나가야 했으니 차로 1시간은 가야 했죠. 그래서 저희 어머니는 저를 낳다 적절한 치료도 받지 못하고 돌아가셔야 했어요. 그래서 제겐 어머니에 대한 기억이 아예 없었습니다. 남들이 말하는 어머니의 따뜻한 손길이나 어머니가 주시는 웃음이나 잔소리, 흔한 음식 냄새 같은 것들이 없었어요. 그래서인지 전 항상 어머니라는 존재가 그리웠어요. 다른 아이들이 나 오늘 엄마가 데리러 오기로 했어 라고 하거나 엄마가 머리 따주셨어 라는 말을 할 때 저는 할 말이 없었죠. 그저 친구들을 부러운 눈길로 바라봐야 했어요. 어느 날은 여자애들 고무줄을 툭 하면 끊어놓곤 했던 짓궂은 남자애가 저한테 그러더군요. 쟤는 엄마가 없다. 정말로 불쌍하다. 근데 아빠도 없다. 아빠는 집 나갔다는데? 그 남자의 말 이후로 초등학교 6년 동안 제 별명은 엄마 없는 애였어요. 뭐만 하면 엄마 없는 불쌍한 애. 그런 애니까 함부로 대해도 돼. 나는 말 따위를 들었죠. 그래서 어렸을 때도 참 어머니라는 이름을 생각하면 슬픈 기분이 찾아오곤 했어요. 그리고 그럴 때면 모래바닥에 제가 꿈꾸던 어머니의 얼굴을 그리며 혼자 시간을 보내곤 했었습니다. 절 키워주신 친할머니는 담배를 피며 종종 말하셨어요. 넌 네 엄마를 잡아먹고 컸어? 알아? 그러니까 잘해야 한다. 크면 할미한테 효도하고. 할머니, 내가 왜 엄마를 잡아먹고 큰 거예요? 그야 너 낳다가 죽었으니까 그러지. 엄마가 저 낳다가요? 할머니는 참 독하신 분이었어요.
왜 그런 소리를 어린애에게 하셔야 했던 걸까요? 지금 생각해보면 이해가 되지 않아요. 전 그런 할머니의 소리를 받으며 자란 터라 항상 제가 나쁜 애가 된 것 같았어요. 뭔가 죄를 짓고 사는 것 같았죠. 엄마를 잡아먹고 큰 나쁜 아이라서 언젠가 어른이 되면 벌을 받으며 살지도 모른다고요. 그런데 그런 제가 정말 어른이 되자 조금은 구분할 수 있게 됐어요. 그건 어쩔 수 없는 사고였고 제가 잘못한 게 아니며 어머니는 어쩌면 저를 낳는 순간에 행복해 하셨겠다는 생각까지도 하게 됐죠. 그래서 우울했던 청소년기를 지나 다행히 조금은 건강한 어른으로 성장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그런 제가 남편을 만나고 시어머니를 만났을 땐 잊고 있던 감정이 찾아오는 것 같았어요. 바로 옛날 어린 시절 느꼈던 감정이요. 네가 재숙이구나. 아이고, 네, 예쁘게도 생겼네. 얼른 들어와라. 부족하지만 반찬 몇 가지 했으니 한술 떠봐. 시어머니는 절 처음 보는 날 정성스런 밥상을 내어주시며 저리 말씀하셨어요. 어머님, 사실 제가 할머니 손을 길러줬고요. 부모님은 없으세요. 그랬구나. 고생이 많았겠어. 이제부터 우리 아들 만났고 나 만났고 하니 좀 편안한 마음으로 살자꾸나. 시애미가 잘해줄게. 사실 부모님 없이 컸다 하면 편견이 생기기 마련이었을 텐데도 시어머니는 그저 저를 가여워하시고 안타까워하셨어요. 제 손을 꾹 누르며 이제부턴 자기가 대신 엄마 해주겠다는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그날 차를 타고 돌아가는 길엔 남편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석구씨, 나 기분이 이상해. 왜? 어머니가 아까 나한테 엄마 해주시겠다고 그 말 해주셨는데 마음이 되게 울컥했던 거 있지? 갑자기 눈물도 날 것 같고. 우리 어머니 정말 좋으신 분이야. 당신한테 잘해주실 거야. 남편의 말대로 시어머니는 제 마음을 채워주시는 분이었어요. 영원한 것들로 말입니다. 어머니란 존재에 대한 깊은 그리움과 채워질 수 없는 결핍 같은 것들이 시어머니로 인해 사라지는 기분이었어요. 절 낳아주신 부모님은 아니었지만 가족이 된 만큼 시어머니의 존재는 제게 어머니 같았어요. 어찌나 어머니를 좋아했는지 지금도 남편은 제게 그때만 생각하면 마치 제가 어머니가 어딜 가든 졸졸 따라다녔다예요. 어머니가 시장에 가면 굳이 따라가 가방을 들어드리고 어머니와 미주알 고주알 얘기를 주고받기 위해 시끄럽게 혼자 떠들고 쉽게 웃지 못하는 성격인데도 웃고 그랬어요. 그러면 어머니는 왜 여기까지 따라왔냐 저를 타박하시면서도 제게 떡볶이나 튀김 같은 것들을 사주시곤 했어요. 그리고 건강에 좋은 거 먹어야 한다며 비싼 홍삼과 인삼까지 챙겨서 꼭 집으로 보내셨습니다. 이거 한약방에서 지어온 건데 몸보신에 좋다더라. 섞고 말고 너만 먹어라 몰래. 정말 그래도 돼요? 그럼 내 아들은 내가 키우면서 이 힘이 좋은 거 너무 많이 먹였다. 걘 그만 먹여도 돼. 요즘 아가 네가 비실비실하고 점점 마른 것 같으니 너가 좀 챙겨 먹어라. 엄마 걱정하지 않게. 알았지? 네, 알겠어요, 어머님. 전 남편보다 어머니가 좋았어요. 자식을 낳았을 때도 옆에 있어주신 건 어머니였어요. 제가 자식을 낳고 힘들어할 때 옆에서 산후조를 도와주시고 미역국을 챙겨주시고 제 아픈 몸을 주물러 주신 건 어머니였어요. 남편이 아니었어요. 아이를 낳고 혼미한 정신 속에서 저는 그런 어머니를 보며 우리 어머니가 내 처지가 가여워 하늘에서 이런 시어머니를 보내주셨나 보다 생각했어요. 가세가 기울어 제가 식당에 나가 일을 해야 했을 때도 어머니께서 자식을 다 키워주고 돌봐주셨어요. 어머니들 눈에야 당연히 손주가 이쁘겠지만 시어머니는 더욱 제 자식들을 아껴주셨어요.
그러던 어느 날 어머니께서 빙판길에서 엎어지는 사고가 있었어요. 크게 엎어진 건 아니었지만 이 일로 집에 좀 누워 계셨어야 하는 상황이었죠. 어머님, 괜찮으세요? 그래. 아이고, 나이 드니 중심도 못 잡나 보네. 괜찮다. 괜찮아. 그나저나 애들은 어쩌지? 무슨 애들 걱정을 하세요. 애들은 제가 돌볼 수 있어요. 지금 너 식당에 손님 많아져서 직원도 구해야 하는 처지라며. 너 빠져서 되겠어? 그러다 괜히 일 잘리지 말고. 됐다. 내가 돌봐줄 테니 걱정 말고 일해라. 네? 아니에요, 어머니. 말도 안 되는 말씀을. 하지만 저희 시어머니 고집을 누가 말리나요? 시어머니는 여전부답게 자기가 다 애들 봐주고 할 수 있다며 끝끝내 절 일터로 보내셨습니다. 덕분에 저는 마음 놓고 일을 할 수 있었어요. 어머님, 힘드시죠? 죄송해요. 제가 돌봐야 하는데. 아니다. 힘들 게 뭐 있어? 우리 손주들이 나 허리 아프다고 하니까 주물러주고 아주 벌써부터 효자야, 효자. 니들보다 손주놈들이 더 낫다. 그니까 걱정 말고 일해. 말씀은 길게 하시는 편이 아니었기 때문에 시어머니는 저리 말씀하시고 끊으시곤 했어요. 하지만 제가 괜히 신경 쓸까봐 신경 쓰지 말라고 하신 말씀인 걸 전 알고 있었죠. 그래서 더 감사했습니다. 시어머니랑 김장김치를 담그고 드라마를 보며 웃고 떠들고 시어머니가 좋아하는 홍시를 챙겨다 드리고 그러면서 저는 어머니를 점점 의지하게 되었던 것 같아요. 시어머니와 함께 사는 게 아주 불편하지 않았다면 거짓말이었겠지만 그런 불편함보다 시어머니가 있어 더욱 안정감을 느꼈고 행복했어요. 어머니도 종종 손주 보느라 내가 늙어간다는 푸념을 하시곤 했지만 그렇다고 한 번도 제 부탁을 거절하신 적은 없었죠. 그런데 정말 제가 어머니를 더욱 지극히 생각하게 된 건 제가 아팠을 때예요. 건강만큼은 챙김을 살아왔다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어느 날 받은 건강검진에서 자궁에 큰 혹이 자리 잡고 있어서 조직검사를 해봐야겠지만 모양으로 봐선 암일 가능성이 크다는 이야기였죠. 그 말을 듣는데 어찌나 눈물이 앞을 가리는지 저는 의사 앞에서 그만 엉엉 목을 놓아 울고 말았어요. 가족들에겐 어떻게 이걸 전해야 할지, 결혼 앞둔 아들들에게 이걸 말해야 할지 생각도 복잡해졌죠. 그래서 길거리가 꽁꽁 얼어붙을 만큼 매우 추운 날이었는데도 집에 들어가지 못하고 밖을 서성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어머니가 제가 오지 않자 걱정이 되신 건지 밖에 나와 있었던 건지 전 그런 어머니를 보는 순간 마음이 약해져 그만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어요. 왜 이래? 갑자기 얘가 왜 우는 거야? 말을 해봐라. 울지 말고. 어머니, 엄마, 제가 암일 수도 있대요. 전 어머니를 처음으로 엄마라 부르며 축 늘어진 몸을 어머니 품에 기대었습니다. 그리고 아이처럼 울며 병원 다녀온 이야기를 했더니 어머니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어머니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러더니 어머니는 주름이 많은 퉁퉁한 손으로 제 등을 쓸어주며 말했어요. 얘야, 요즘 암은 다 치료하면 나아. 아직 확실한 것도 아니지 않니? 설사 그렇다고 하더라도 너는 나을 거니 아무 생각 말아라. 내가 저 하늘에 대고 기도하마. 반드시 꼭 낫게 해줄 거야. 알겠지? 그러니 아가 걱정하지 말고 집에 들어가자꾸나. 세상에 몸이 왜 이리 얼음장 같은 거야. 얼마나 밖에 있었길래. 네, 어머님. 고맙습니다. 정말로요. 고맙습니다. 그 말이 어찌나 위로가 되는지 전 제 삶을 기댄 듯 잠시 어머니 품에 안겨 있었습니다. 하늘에서 도왔을까요? 다행히 암은 아니어서 간단한 제거 수술 후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결과가 나오는 시간까지 어찌나 가슴이 졸였던지 어머니는 그런 저를 위해 제 손을 꼭 잡아주셨고 암이 아니라는 소식을 접할 때에도 춤을 추시며 기뻐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그랬던 어머니와 제 사이가 틀어진 건 작년 말 때부터였습니다. 어머니가 무릎 수술을 하셨을 때였죠. 사실 그전에도 어머닌 지병이 많이 발견되어서 여기저기 몸이 많이 아프신 상태였어요. 근데 어머니께서 빙판길에 길을 나서시다 그만 또 허리가 삐끗해 크게 엎어지신 거예요. 그것도 제 앞에서 벌어진 일이라 전 너무 놀라서 바로 응급차를 불렀고 앰뷸런스를 타고 달려가는데 놀란 마음이 가라앉질 않더라고요. 당시 어머니 연세가 70 중반이 넘으셨으니까 빨아도 부러졌을까 걱정이 되었던 거죠. 역시나 병원에 가니 어머니의 갈비뼈가 3개는 부러져 있었고 무릎도 크게 다치셨어요. 연세가 많으시지만 수술을 감행해야 했죠. 어머니, 어떡해요? 많이 아프시죠? 아프긴 괜찮다. 나 팔팔하지 않니? 이 정도는 이겨낼 수 있어. 니들 사는 것만 걱정해라. 내가 요즘 내 몸뚱이가 이래서 너무 미안하구나. 시어머니는 그 힘든 와중에도 저희를 걱정하셨고 그 모습을 보며 저는 더 어머니를 정성껏 간호하리라 마음먹었어요. 그런데 며칠 후 어머니를 간호하던 남편이 갑자기 이런 말을 내뱉었어요. 그리고 당시만 해도 그 말이 얼마나 큰 파장을 일으킬지 모르고 있었습니다. 여보, 사실 요즘 가게가 힘들어. 어? 갑자기 그게 무슨 말이야? 남편이 내뱉은 말에 놀라 제가 자세한 사정을 모르니 남편은 경기가 좋지 않아 장사가 잘 되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지금 쓰고 있는 아르바이트생 대신 가게에 나와달라 하더라고요. 어쨌든 제가 나오면 인건비는 줄여질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전 바로 어머니 걱정이 됐어요. 그럼 어머니는 누가 돌보고? 요양원에 보내드리자. 지금 어머니 상태론 전문적인 치료가 필요할 거야. 어머니한텐 예전부터 요양원에 가시려고 모아놓으신 돈도 있으셔. 무슨 요양원이야. 그런 말을 해. 어머니가 치매도 아니신데. 어머니 나이엔 언제든 치매 올 수 있어. 아니면 주간 보호센터 같은 데라도 보내면 되지. 우리 나이에 더 이상 어머니 모시고 사는 거 힘들어. 너도 요즘 계속 이것저것 아프잖아. 안 돼. 어머니 그런 데 가시면 외로워하실 거야. 우리한테도 섭섭하실 거라고. 내가 그 누구보다 어머니를 잘 알아. 맞아요. 같이 산 세월과 정이 있는지라 전 누구보다 어머니를 잘 알고 있었어요. 전 곧바로 남편의 제안을 단호히 잘랐고 어떻게든 제가 모시겠다 말했죠. 하지만 인생은 제 뜻대로 뭐 하나 되지 않더라고요. 이번엔 제가 가게 일을 돕다가 기름이 튀어 화상을 입고 만 거예요. 가벼운 화상은 아니었기에 계속 통원 치료를 받아야 했죠. 거기다 남편의 가게 일은 계속 해줘야지. 몸이 2개, 3개라도 모자랐죠. 그러니 어머니 밥 챙겨드리고 집안일하는 건 당연히 소홀할 수밖에 없었어요. 정말 나이가 들었는지 아침에 일어나기만 해도 온몸이 돌에 놀린 것처럼 아프더라고요. 어머니께는 혹시 걱정하실까봐 그 무엇도 말하진 않았지만 속으론 남편의 가게 일을 앞으로 계속 도와준다면 어머니를 지금처럼 모실 수 있을까 의구심이 들더라고요. 텅 빈 집안에 혼자 있는 어머니를 생각하니 그것도 마음 아팠고요. 그때 남편이 제가 부쩍 힘들어하는 걸 알았는지 슬쩍 다시금 물었습니다. 생각해봤어? 당신 말도 맞는 것 같아. 차라리 어머니께서 주간 보호센터 같은 곳이라도 가서 보살핌도 받고 친구도 사귀면 더 낫겠지? 하지만 전 그렇게 말하고 난 후에 어머니를 센터에 보내려던 마음을 고이 접었어요. 우선 남편의 가게 일이 다시 안정기에 접어들었고 치료를 다 받자 전처럼 어머니를 보살필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수술을 받은 후 어머니께서 무슨 심경의 변화가 있으셨던 건지 그때부터 말수가 줄어드시더니
제 얼굴을 쳐다보는 횟수도 줄어드시더라고요. 툭 하면 자꾸 죽고 싶다고, 하늘이 왜 날 안 데려가는지 모르겠다는 말씀을 하시기 시작했어요. 왜 나 안 데려가는지 모르겠다. 얼른 죽고 싶은데 죽어야 모든 게 편안해질 텐데 말이다. 어머님, 왜 그런 말 하세요? 저는 그런 말을 들으면 속상해요. 제 앞에선 그런 말 좀 하지 마세요. 아니, 그럼 내가 내 맘대로 말도 못한다는 거야? 왜? 늙으면 말도 못하는 줄 아니? 너도 나처럼 늙어봐라. 뭐 하나 쉬운 게 있나? 아이고, 죽어야 하는데, 죽어야 이 모든 게 끝나는데. 저는 그러지 말아달라 했지만 어머니는 그럴 때마다 벌컥 화를 내시며 너는 나처럼 안 늙어봐서 모른다고 나처럼 늙어보라 말했죠. 그때까지만 해도 전 어머니께서 하시는 말들이 그냥 몸이 힘들어서 하는 말이겠거니 생각했어요. 그런데 어머니가 병원에서 집으로 돌아오신 이후 어머니는 그간 제가 아시던 분이 아니라 다른 사람으로 변하기 시작했어요. 행동이 달라지셨어요. 늘 새벽임에 일어나서 동네 어르신들과 산책을 하고 운동을 그리 열심히 하셨던 분이 갈비뼈가 붙을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며 해가 중천에 걸릴 때까지 침대에서 일어나려 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어느 날은 제가 직접 권유까지 했어요. 그런데 돌아오는 반응은 정말 섭섭했어요. 어머님, 그래도 친구분들 기다리실 텐데 너무 운동 안 하시는 것도 건강에 안 좋아요. 오늘은 저랑 운동 나가요. 네? 아이, 좀 내버려둬라. 넌 왜 이렇게 말이 많니? 내가 안 나간다 하지 않았니? 그럼 그런 줄 알아야지. 왜 여기까지 들어와서 사람을 괴롭혀? 어머님, 제 말은 그게 아니고요. 어머님 건강 안 좋아지시니까. 그러니까. 됐다. 듣기 싫어. 만사가 귀찮은 마당에 운동은 무슨. 너 좀 이제 나가라. 나 TV 봐야 하니까. 시어머니는 이런 식으로 저에게 계속 짜증만 내셨습니다. 언젠가부턴 저를 막대해도 되는 사람처럼 제게 이거 시키고 저거 시키고 자기가 해달라는 거 안 해주면 짜증내고 은석 부리고 그렇게 제게 다정하고 온유하고 여장부 같으셨던 분이 스스로 이렇게 변하시니 도저히 감당이 되지 않았습니다. 어머님, 제가 뭐 잘못한 거라도 있어요? 그런 게 있으면 말씀을 해주세요. 어느 날은 시어머니를 붙잡고 하소연을 한 적도 있었죠. 그러나 어머님은 그럴 때마다 고개를 획 돌리고 아무 말 하지 않았어요. 거기다 가장 큰 문제는 식습관이었어요. 어머니, 또 라면 드시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도 드셨잖아요. 이제 다른 거 드셔야죠. 제가 우거지국 해놨어요. 그거 드세요. 싫어. 나는 라면이 좋아. 그리고 네가 해주는 음식은 간이 안 맞아. 먹기가 싫다. 네? 그래도 제 음식 좋아하시던 분이 언제는 제가 간을 못 맞춘다며 음식이 죄다 소금탕이라고 싫다고 하시더라고요. 건강심만 고집하시던 분이 계속 짜고 매운 음식만을 드시고 밤에 야식을 먹는 제 모습을 보면 젓가락부터 뺏으시던 분이 라면을 끓이고 계시고 눈 나빠진다며 TV도 가급적 안 보시려 하던 분이 무기력하게 하루 종일 TV 화면만 보시는데 정말 옆에서 보고 있자니 미칠 것만 같았어요. 어느 날 보니 날씬하고 건강한 몸매이시던 어머니가 이제는 80kg에 육박한 몸으로 뒤뚱뒤뚱 걷고 계시더라고요. 여보, 우리 어머님 요즘 너무 이상하지 않아? 정말 무슨 문제라도 있는 걸까? 왜 그러시는 거지? 에이, 별거 아닐 거야. 나 오늘 너무 일이 많았어서 먼저 좀 잘게. 심지어 남편은 제가 이 일로 괴로워하고 있는 걸 알면서도 심각하게 받아들이려 하지 않았어요. 저만 걱정이 태산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 기어이 사건이 터지고 말았고 남편도 그제야 심각성을 인지했습니다. 제 둘째 아들이 군대에서 휴가를 나와 집에 있던 어느 날이었는데요. 아들이 집에 왔을 때부터 시어머니가 이상하긴 했어요.
할머니, 저 왔어요. 평소 성격이 싹싹한 둘째 아들을 유달리 좋아하셨는데도 본체만 취하고 TV를 보시더군요. 이상함을 느낀 둘째가 제게 와서 무슨 일이 있냐 물었지만 길게 답해줄 수가 없었죠. 둘째도 내심 할머니가 반겨줄 줄 알았는데 그러지 않으시니 섭섭한 눈치였어요. 그러다 제가 자리를 마련했어요. 둘째가 왔으니 고기도 굽고 가족끼리 오붓한 시간도 가질 겸 분위기를 풀어보려 한 거죠. 근데 여기서 일이 터진 거예요. 예, 며느라, 고기 바싹 익혀라. 익히지 않은 거 먹으면 병나. 알지? 아이고 할머니, 우리 엄마가 어련히 알아서 잘 구울까. 걱정하지 말고 드셔요. 아, 아세요. 아. 시어머니는 이번에도 퉁명스럽게 제게 말씀하셨지만 둘째가 겨우 달래어 고기를 먹여드리니 표정이 조금 좋아지시더라고요. 아무래도 밝고 싹싹한 둘째가 오니까 집 분위기가 정말로 화기애애해진 듯 했어요. 그런데 그때 제가 고기를 다 굽고 이제 좀 앉아 먹으려 했는데 시어머니가 갑자기 젓가락으로 상을 탁 치시고 이러시는 겁니다. 며느라, 넌 먹지 말아라. 네? 너 아까 고기 구우면서 많이 먹지 않았니? 여기서 뭘 또 먹겠단 거야? 어머님, 저 별로 안 먹었는데요. 그리고 말이다. 내가 말을 안 해서 그러는데 너 밤중에 야금야금 혼자 냉장고에 숨겨놓은 오미자즙이며 건강주스며 혼자 챙겨 먹는 거 모르는 줄 알았니? 내 아들 빼고 먹으면 좋아? 이번에 보야 또 내 아들 주려고 사다 놓은 건데 네가 혼자 다 처먹고 말이야. 그렇게 욕심 부려서 어디다 쓰니? 사람이 마음이 좋아야지 마음이. 요즘 네 하는 행동 꼬라지를 보니 내가 너무 화가 나서 참을 수가 없구나. 앞으로는 뭘 먹을 거면 나한테 허락 받고 먹어라. 안 그러면 그땐 내가 아주 크게 혼을 낼 테니까. 정말 기가 찼습니다. 아니, 어머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 사실은 하나도 없었어요. 어떻게 하면 저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 건지 이해도 되지 않았고 이해하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저도 그땐 분이 많이 찼던 것 같아요. 어머님, 정말 너무하시네요. 저 한 번도 몰래 냉장고 음식 좋은 거 챙겨 먹은 적 없고요. 그 보약은 어머니가 저 먹으라고 지어주신 거예요. 허리 수술하기 전에요. 기억 안 나세요? 제가 괜찮다고 하니까 굳이 어머니가 저 때문에 지어왔다며 먹으라고 하셨잖아요. 오늘 이 자리 그간 어머님께서 허리 수술하시고 많이 마음이 힘드신 것 같아 마련했는데 제가 괜한 짓을 한 것 같네요. 저도 너무 섭섭해요, 어머님. 뭐, 섭섭? 그건 내가 할 말이지. 제가 지난 시간 동안 어머니 모시고 살면서 대거리를 해본 적은 한 번도 없었지만 그날만큼은 참을 수 없어 저도 질러본 말이었어요. 근데 어머님은 전혀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으셨고 자기가 외려 더 섭섭하다느니 하는 이상한 말을 늘어놓으셨어요. 이쯤 되자 저도 너무 마음이 지치더라고요. 전 시어머니와 대화를 일절 중단하고 그냥 제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그고 엉엉 울었습니다. 문 밖에서 아들과 남편이 시어머니에게 뭐라 하는 목소리가 들리긴 했지만 그냥 귀를 막고 울기만 했어요. 그 후 어머니와 저 사이엔 냉전이 흘렀고 집 분위기는 삭막해졌어요. 사람들의 움직임 소리 말곤 들리지 않았죠. 남편도 저도 시어머니도 둘째가 다시 군대 갈 때까지 서로 대화하지 않고 그렇게 지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저를 불러 조금 충격적인 이야기를 꺼내더군요. 저기 있잖아 여보, 내가 생각해봤는데 어머니 치매 검사 받아보게 하는 건 어때? 뭐? 치매? 아무리 생각해봐도 저런 행동들을 하실 분이 아닌데 이상해서 말이야. 치매라면 다 납득이 되잖아. 그리고 저번에 현관문 비밀번호 까먹으셔서 나한테 전화했거든. 아무래도 난 어머니가 치매 같아. 순간 가슴이 덜컹했어요. 저도 그 생각을 안 해본 건 솔직히 아니었어요.
이미 어머님 친구분 중엔 치매에 걸린 분도 계셨고요. 하지만 막상 시어머니가 치매에 걸렸다고 하니 너무 겁이 나 차마 입 밖으로 말을 꺼내지 못하고 있었어요. 여보, 치매라면 얼른 하루빨리 약 드시고 치료받게 해드려야 해. 그래야 조금이라도 발병 속도 늦추지. 안 그러면 어머니 상태 더 심각해질 거고 우리도 점점 어머니 보살피기 힘들어질 거야. 남편은 이미 이 상황을 예상이라도 한 듯 침착하고 담담하게 말을 이었고 저도 왜인지 모르겠지만 계속 흐르는 눈물을 닦곤 그러자고 그렇게 하자고 동의했어요. 저희는 결국 어머니에게 말씀을 드렸죠. 뭐? 아니 건강한 내가 왜 치매야? 내가 왜 그런 검사를 받아야 하니? 니들 나 치매 아니어도 치매로 속이고 어디 보내려는 거지. 내가 그 속셈 모를 줄 알아. 어머니 그게 아니고요. 혹시 모르니까 받아보자는 거예요. 노인들 대부분이 한 번씩 다 치매 검사 받으시잖아요. 어머니 말대로 치매가 아니라면 좋은 거고요. 예방 차원에서 받아봐요. 그러니까 난 싫다고. 치매 걸려 죽으면 그냥 죽으마. 그럼 됐지? 요양원 가긴 싫다고 그냥 죽겠다고. 어머닌 정말로 막무가내셨어요.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시고 물건을 던지고 어머님 반대가 이 정도일 줄은 상상도 못했기에 저나 남편이나 더 당황스러웠습니다. 하지만 결국 남편이 어머니를 끌고 가다시피 하여 어머니를 병원에 데려갔습니다. 남편은 어머니, 다 어머니를 위한 일이에요. 하면서 비만이신 어머니를 아예 달래듯 달래고 업고 끌고 하면서 어머니를 끌고 갔습니다. 어머니는 세상 가장 우울한 표정으로 치매 검사를 받으셨어요. 검사를 받는 내내 어머니의 표정이 어찌나 어두운지 제 마음이 안 좋을 정도였죠. 그날도 어머니는 방 밖으로 나오시지 않았어요. 이불을 머리 끝까지 뒤집어 쓰고 마치 어린아이처럼 커다란 침대 이불 안에 갇힌 어린아이처럼 가만히 미동 없이 누워있기만 하셨죠. 사실상 전 당시 어머니가 당연히 치매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사람이 하루아침에 바뀌었고 제게 못된 말을 하시는데 치매 말곤 다른 걸 생각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정말 이상한 건 치매 검사 결과가 정상이었어요. 남편도 다행이라며 한숨을 몰아쉬었지만 전 더 찝찝해졌어요. 치매가 아니라면 어머니께서 대체 왜 그러시는 걸까 알 수가 없었으니까요. 도대체 그럼 어머니 왜 저러시는 거지 여보? 그러게 말이야. 근데 어머니 체중이 요즘 너무 심각한 것 같아. 살이 많이 찌셔가지고 옷도 맞는 게 하나 없던데. 방 밖으로 나오지 않고 계속 음식만 드시고 운동은 안 하시니 그럴 수밖에 없지. 나도 정말 막막하다. 어머니께서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친구분 만난다고 외출하시는 건 외에 집 밖으로 나가질 않았어요. 어머니 친구들이 가끔 집에 찾아오셔도 그대로 돌려보내기 일쑤였고 눈은 오로지 TV 화면에만 가 있었어요. 웃지도 않고 화면 속 인물들을 보는데 그 모습을 보고 있자니 새까맣게 속이 타들어가더라고요. 아들 둘 키우는데도 이렇게 속이 썩은 적이 없었는데 말년에 이게 무슨 일인지 무슨 벌을 받는 건지 정말 하루하루 숨이 막혀왔습니다. 그런데 어머니의 투정은 끊이질 않았어요. 어느 날은 평온을 유지하고 있던 남편까지도 단단히 화가 나버렸죠. 아마도 치매가 아니라는 판정이 났으니 저나 남편이나 이젠 감정을 주체할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오늘 왜 고기 반찬이 없는 거니? 어머니, 어제 마트 갔더니 고기가 다 떨어졌다고 하더라고요. 정육점은 너무 멀고요. 그리고 어머님, 이제 체중 관리도 하셔야 해요. 너무 안 움직이셨잖아요. 자꾸 고기 드시면 몸에도 안 좋아요. 살쪄 죽든 말든 그건 내 맘대로 할 거야. 그리고 내가 사오라 했으면 정육점에 가서라도 사왔어야지. 그럼 지금 나보고 이 풀떼기들만 먹으라는 거니? 당장 고기 사와라. 난 고기 없으면 밥 못 먹는다. 어머니, 도대체 왜 이러세요?
자꾸 이러시니까 이 사람도 지치고 힘드시잖아요. 저도 그렇고요. 왜 늙음하게 저희대로 괴롭히시는 겁니까? 헤이. 보다 못한 남편이 소리를 지르곤 집 밖으로 에잇하며 뛰쳐나가는데 제가 남편을 붙잡으려 나가려 하자 시어머니는 제게 일이 말하더군요. 고기 사러 가니? 고기 많이 사와라. 정말로 지쳤습니다. 이젠 어머니를 포기해야 됐달까요? 어머니의 말들을 들으며 너무 많이 상처를 받았어요. 내게 그 누구보다 다정했던 시어머니가, 자상했던 어머니가 그런 분이 이렇게 돌변하니 정말 화가 나고 세상 어떤 일에도 의욕이 생기질 않더라고요. 마치 소중한 사람이 떠난 것 같은 기분에 우울증에 걸릴 것 같았어요. 둘째 아들은 제게 어떤 말로 위로해줘야 할지 몰랐고 첫째는 그냥 할머니를 신경 쓰지 말라고 아빠처럼 대처하라고 말해줄 뿐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엔 저는 어머니가 왜 이렇게 반한 건지 묻기 위해 진지하게 어머니와 대화를 시도하기로 했어요. 어머니, 말씀해 주셔야 도와드릴 수 있어요. 대체 왜 변하신 거예요? 저희한테 섭섭하신 게 있으세요? 그러나 어머니는 그저 차갑고 서늘한 눈으로 저를 볼 뿐 아무 대꾸도 하지 않으셨어요. 오직 드라마 속 인물들만 보며 그들의 이야기만 듣고 계셨죠. 1시간이 지나도 2시간이 지나도 어머니는 꿈쩍도 안 하셨고 전 결국 제 방으로 가 엉엉 울면서 감정을 토해냈죠. 그런데 그 와중에 남편이 들어왔고 무슨 일이냐 묻다가 밖에 있는 쓰레기는 뭐냐고 묻더라고요. 쓰레기? 설마 어머니 안 치우신 거야? 저기 과자 봉지가 한가득이던데. 심지어 거실을 아주 난장판으로 만들어 놓으셨어. 어머니께선 밥을 먹든 간식을 먹든 치우시지 않았어요. 쓰레기를 방 한가득 쌓아두시는 거예요. 제가 치우지 않으면 어머닌 그 아무것도 하질 않으셨어요. 결국 제가 그 쓰레기를 다 치우고 잤습니다. 치우면서도 눈물은 계속 사그라들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제가 이렇게 힘들어하니 자기도 결단을 내려야겠다고 생각했는지 어머니를 붙잡고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런 말 하고 싶진 않지만 자꾸 이러시면 저희도 분가하고 싶어요. 그런데 그 말을 하면 안 됐나 봅니다. 시어머니는 어디서 그따위 행동을 보이냐며 남편에게 물건까지 던졌어요. 정말 변해도 너무나 변한 모습이었죠. 그리고 자식 키워놨더니 아무 소용없다고, 살아있어서 죄라고, 내가 살아있는 게 죄라며 죽어야 하냐고 그렇게 말하시더군요. 그러니 저희가 뭐라 할 말이 있겠어요. 그냥 한숨 몇 번 쉬고 돌아서서 방으로 들어갔죠. 이젠 아무도 어머니와 대화하려 하지 않았어요. 제대한 아들은 할머니를 보면 인상을 찌푸리며 피하기 바빴고 남편은 대놓고 한숨을 쉬었고 전 어머니가 또 사고를 치실까 싶어 어머니를 보며 전전긍긍했죠. 어머니는 그렇게 점점 외로워지신 것 같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어머니께서 제게 왜 또 고기 반찬이 없냐 투정을 하시는데 평소 같은 날이었지만 저도 그만 너무 속상하여 소리를 내질렀습니다. 그만 좀 하세요. 그리고 저도 모르게 주걱을 들어 어머니의 면삼을 향해 높게 쳐들었어요. 악에 바친 제 목소리와 행동에 남편도 아들들도 다 놀라 먹던 숟가락을 내려놓았죠. 그리고 어머니에게 그것을 던지려던 찰나 시어머니의 겁먹은 눈동자를 보곤 주걱을 조용히 내려놓곤 제 방으로 돌아가 감정을 식혔습니다. 눈물이 정신없이 흘러 얼굴을 적시고 어느새 침대볼을 적셨어요. 하지만 그런 저의 독약 같던 미움도 어머니에 대한 오해도 모두 풀리는 일이 생겼어요. 어느 날 청소를 하고 있는데 어디선가 전화벨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다가가 보니 어머니 전화기가 울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휴대폰 화면엔 웬 모르는 낯선 번호가 찍혀 있었어요. 친구가 많으신 분도 아니기에 더더욱 이상했죠. 저는 일단 전화를 받았어요. 그런데 어떤 여자분의 낭낭한 목소리가 수화기 넘어 흘러들어오더군요. 안녕하세요. 우리 정신과입니다.
정신과? 김승욱님, 내일 5시 예약하셨는데 제가 깜빡하고 5시에 다른 환자분이 예약하신 걸 깜빡했어요. 그래서 예약 시간 변경을 좀 도와드릴까 하는데 괜찮을까요? 어머니 이름이 나오자 저는 가슴이 덜컹했어요. 어머니께선 한 번도 저희에게 그런 병원을 다닌다 말한 적이 없었어요. 저는 당황해서 횡설수설하다 어머니께 전화가 왔다고 말씀드리겠다 하곤 전화를 끊었어요. 그때 막 방에서 막 나온 어머니와 눈이 마주쳤고 어머니 동공이 흔들렸어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어머니께 물었어요. 어머니, 정신과라니 언제부터 다니신 거예요? 제 말에 어머니는 고개를 떨구다 아픈 허리를 짚으며 털썩 소리나게 소파에 앉으셨어요. 어머니는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그때까지도 제 심장의 쿵쾅거림은 사라지지 않았어요. 어머니, 혹시 한 달에 한 번 나가셨던 게 혹시 병원 때문이었어요? 시어머니는 가만히 고개를 끄덕이셨고 그리곤 그때부터 그간 모르고 있었던 어머니의 긴 이야기가 시작이 되었죠. 어느 날 어머니께서 무릎 수술하고 나신 후 집에만 있으니 너무 적적하여 친구분과 함께 휠체어를 타고 지하철을 타신 날이었대요. 그날따라 사람도 많았고 기분은 좋았는데 그때 노랗게 염색한 젊은 애들이 속닥거리는 소리가 들렸답니다. 나는 늙어서 저 나이 때까지는 안 사고 싶어. 나도 늙은이들이 왜 밖에 끼질러 나와서 민폐를 끼치냐. 내가 늙은 게 지하철 좀 탄 게 그리 죄인가? 그 말을 듣고 지하철로 나와 화장실에 있는 거울을 보는데 갑자기 쪼글거리는 얼굴이 정말 보기 싫더래요. 기력 없는 몸뚱이도 싫고 화가 나더래요. 그래서 제게 좀 말하면서 감정을 풀어보려 했는데 하필 그날 밤 밤중에 저희 부부가 하는 말을 듣게 된 거였어요. 바로 제가 남편과 나누었던 대화였죠. 어머니를 센터에 보내자는 그 대화요. 시어머니는 그 순간 큰 두려움을 느꼈고 저희들에게 배신감도 느꼈다 해요. 멀쩡한 자기를 요양원에 보내자는 아들도 너무 다른 사람같이 낯설었고 그때 어머니는 5개월인 마음에 자기가 제 발로 거길 가야지 하고 생각했다고 해요. 그래서 짐을 쌌는데 막상 또 나가려니 발길이 떨어지지 않더래요. 손주들도 눈에 밟히고 그래서 집에 있기 시작했는데 마음이 허기져서 그런 건지 계속 배는 고프고 자꾸 애들 말이 생각나 섭섭한 마음에 하루에도 기분이 오락가락하고 그렇다고 자기 마음은 설명할 수가 없고 그래서 친구의 권유로 정신과에 갔는데 극심한 우울증이라 했대요. 미안하다 아가야. 나한테 그리 잘해준 너였는데 딸이었던 너한테 내가 너무 모진 짓을 많이 한 것 같구나. 나도 이렇게 변해버린 내가 너무 밉고 싫다. 근데 마음이 너무 상한 나머지 니들한테 계속 그 화를 풀었어. 미안하다 정말. 저는 어머니의 말을 듣는데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어머니가 그러셨던 게 우리 때문이었다니. 남편과 전 모든 걸 다 어머니의 성격 탓으로 돌렸는데 주거까지 들었는데 상상치도 못한 일이었어요. 어머니 아시잖아요. 제가 어머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저한테 어머니가 어떤 존재인지. 저는 어머니를 버릴 수 없어요. 절대 떠날 수 없어요. 제가 그렇게 그날 말했던 건 어머니가 저희 없이 혼자 집에 계시고 보호도 못 받으시니 센터나 그런 곳에 가면 활력을 되찾을 수 있으실 것 같아 그런 거예요. 어머니 오해해요. 그러니 말씀하시지. 왜 말씀도 안 하시고. 미안하다. 미안해. 답을 듣기가 너무 두려웠다. 니들이 정말 날 버릴까봐. 어머니의 답변에 더 눈물이 났고 시어머니는 절 따라 주저앉으며 오열하듯 오셨습니다. 뒤늦게 집에 온 남편도 이 얘기를 듣게 되었고 숨죽여 눈물을 흘렸어요.
저희는 그렇게 그날 눈물로 화해했어요. 지금 저와 어머니가 어떻게 지내고 있을지는 짐작하고 계시겠죠? 저와 어머니는 지금 무척 잘 지냅니다. 서로 더 잘 이해하게 되니 얼마나 더 좋아졌는지 몰라요. 남편은 그런 저와 어머니를 보면 누가 자식인지 모르겠다는 말을 하곤 합니다. 그러나 말을 그렇게 해도 집안이 화목해지니 저희 집엔 다시 웃음이 찾아왔어요. 저는 다시 한번 어머니의 소중함을 깨달았고요. 어머니, 사연으로 전합니다. 부디 오래오래 제 곁에 머물러 주세요. 저도 어머니 옆에 그렇게 한결같이 있을게요. 사랑합니다. 나의 어머니.